차가운 샴페인 잔이 윤서연의 손가락 사이에서 위태롭게 떨렸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연회장을 가득 채운 수백 명의 얼굴 위로 금빛 가루를 흩뿌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방금 전 비상계단으로 황급히 사라진 약혼자 강태민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심장이 불길한 예감으로 차갑게 식어갔다. 오늘은 청해그룹의 30주년 기념 자선 갈라.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할 밤이었다. 하지만 태민은 중요한 연설 직전 낯선 번호의 문자를 확인하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자리를 떴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잔을 내려놓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쥔 채 소리 없이 그를 따랐다. 아무도 그녀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청해의 유일한 상속녀인 그녀는 언제나 주목의 중심이었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림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비상계단의 묵직한 철문을 밀자 연회장의 소음은 순식간에 차단되고 차가운 공기와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한층 아래 19층 로비 구석의 VIP 라운지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댔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윤서연은 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경영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아버지가 물려준 자리에 앉아 있는 장식품일 뿐이죠. 30주년 기념식만 끝나면 바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겁니다. 유상증자 안건과 동시에 그녀의 경영 능력 부재를 거론할 생각입니다. 이미 이사들은 절반 이상 포섭해 두었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다. 강태민. 그녀가 지난 5년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라 믿었던 그가 지금 그녀의 등 뒤에 칼을 꽂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청해의 바이오 신기술 자료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제2글로벌이 청해를 인수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윤서연은 빈털터리가 되어 쫓겨나겠죠. 아, 물론 그 전에 결혼식은 올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지분을 합법적으로 확보하려면 그 편이 가장 깔끔하니까요. 그녀는 저를 사랑하니까요. 바보같이 마지막 말이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사랑. 그 단어가 그렇게 역겹게 들린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의 다정한 눈빛, 위로의 말,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도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 대신 메스꺼운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진 청해 그룹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을 뻔한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서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몰랐다. 태민의 통화가 끝나고 그가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굳어버린 다리를 움직여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다. 얼굴 근육이 경련했지만 그녀는 완벽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연회장에 다시 들어섰을 때 방금 전과 똑같은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의 세계가 방금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무대 옆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곧이어 태민이 돌아왔다. 그는 방금 전의 냉혹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미안해. 급한 연락이 와서 어디 아픈 사람처럼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그 위선적인 손길에 서연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에요.
태민 씨,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행사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사람들과 인사하고 미소를 짓고 축하를 받았다. 머릿속에서는 오직 강태민의 목소리와 그가 언급한 J글로벌, 임시이사회, 신기술 자료라는 단어들만 맴돌았다. 모든 것이 끝난 자정 무렵, 그녀는 태민의 에스코트를 정중히 거절했다. 먼저 들어가요. 난 처리할 서류가 좀 남아서 내 경호원이 있으니 괜찮아요. 태민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그녀의 경영 놀이 정도로 치부하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서연의 완벽했던 가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위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폭우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그녀의 전담 경호원 권희준이 앉아 있었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그림자처럼 그녀를 수행해온 남자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이 없었고 백미러를 통해 그녀가 타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폭풍우와 사람들의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차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그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서연은 젖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차가운 분노가 절망을 밀어내고 그녀의 온몸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그녀를 과소평가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자리에 앉아 있는 장식품 좋다. 그 장식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여주겠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에 비친 권희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굳건했다. 펜트하우스로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강태민은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임원들조차 태민의 감언이설에 넘어갔을 것이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력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아군이 필요했다. 단순한 지원군이 아니라 강태민의 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변수. 권희준. 그녀는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나이, 출신, 경력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고용한 사람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만은 내 곁에 두어라는 유언을 남겼을 뿐이다. 그는 완벽한 전투기계였고 그 이상이었다. 몇 달 전 그녀가 참석한 신규 공장 부지 시찰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모두가 우발적인 사고라고 했지만 권희준은 단영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감싸고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그녀를 구해냈다. 그는 팔에 깊은 자상을 입었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무표정 이외의 감정, 섬뜩할 정도의 집중력과 냉철한 분노를 보았다. 어쩌면 그 사고 역시 강태민의 짓이었을지도 모른다. 차가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서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엔진이 꺼진 뒤 찾아온 정막 속에서 입을 열었다. 권희준 씨. 그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오늘 밤 내 약혼자가 나를 배신하고 청해를 삼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놀라는 기색은 없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서연은 그 반응에 오히려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이 사회를 매수했고 곧 나를 몰아낼 겁니다. 그는 내가 그와 결혼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내 지분을 노리고.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이제 본론이었다. 이 미친 도박에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강태민의 계획을 막으려면 내가 그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어야 해요. 그가 절대 손댈 수 없는, 나를 지켜줄 법적인 보호막이 필요해요. 권희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용기를 주었다. 권희준 씨, 나와 결혼해줘요. 서연은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에요. 계약입니다. 당신은 나의 법적 남편이 되어 강태민의 접근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가 청해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한은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는 자신을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터무니없는 요구에 분노할까? 그녀는 다급하게 조건을 덧붙였다. 보상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해줄게요. 지금 받는 연봉의 10배 아니 100배라도 좋아요. 강남의 빌딩이라도 원한다면 주겠어요. 당신이 내 편에 서주기만 한다면.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낮고 차분했다. 왜 접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의미는 복잡했다. 왜 하필 경호원인 나냐는 뜻일 수도, 왜 나를 믿느냐는 뜻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당신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사람이니까. 그리고 지난 2년간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니까. 당신은 강태민이 모르는 나의 유일한 카드예요. 권희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차창 밖의 어둠을 응시하는 듯 했다. 서연은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가 거절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몇 분 같은 몇 초가 흐른 뒤 그가 다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그럼 뭘 원하죠?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절박함,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복수심까지 모조리 읽어내고 있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정말 주실 수 있습니까? 아가씨 아가씨라는 호칭. 그는 단 한 번도 그 호칭을 쓴 적이 없었다. 언제나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서연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말해봐요. 뭐든지. 그녀는 결연하게 대답했다. 권희주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 제안 받아들이죠.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도 간단한 승낙이었다. 어떠한 망설임이나 조건도 없이 그녀가 고맙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서연은 긴장했다. 보상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돈이나 빌딩이 아닙니다. 권희준이 말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고정되었다. 첫째,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닙니다. 계약이 끝날 때까지 저는 당신의 법적 남편으로서 그에 걸맞은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강태민을 상대하는 일은 물론 당신의 안전과 청해그룹의 경영에 관한 모든 결정에 제가 관여합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예상 밖의 요구였다. 그녀는 방패막이가 필요했을 뿐 또 다른 지배자를 원한 것은 아니었다. 경영까지요. 강태민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가씨를 지키려면 청해그룹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적의 공격 루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성의 구조를 완벽하게 디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그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서연은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녹음 파일 하나뿐이었고 그것만으로는 이 사진 전체를 설득할 수 없었다. 권희준의 능력이 필요했다. 좋아요. 받아들이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졌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의심이라니요.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하는 행동들이 아가씨의 상식이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당신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1초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의 계약은 그 즉시 파기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다. 서연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사람의 결의가 느껴졌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배신당했다. 또다시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선택지가 있었던가 알겠어요. 당신을 믿겠어요. 그녀는 굳은 결심으로 대답했다. 내일 아침 9시 변호사를 펜트하우스로 부르겠어요. 혼인신고 서류와 함께 방금 말한 조건들을 포함한 계약서를 준비시키죠. 권희주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고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이제 들어가시죠. 윤서연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무뚝뚝한 경호원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과 회사의 운명을 가장 잘 알지 못하는 남자의 손에 맡겼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 차가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방금 지옥에서 돌아왔지만 또 다른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권희준. 그녀는 그의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그가 그녀의 구원자가 될까? 아니면 또 다른 파멸의 시작이 될까? 어느 쪽이든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병원 수술실처럼 차갑고 정적이었다. 윤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얼음장처럼 맑았다. 그녀의 개인 변호사가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 두 종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는 혼인 신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수십 장에 달하는 결혼 계약서였다. 권희주는 그녀의 맞은편,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변호사가 낭독하는 내내 심지어 가장 사적인 부분들 두 사람은 법적 부부로서의 외형을 유지하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며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호작용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간주한다를 읽을 때조차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무표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그녀는 변호사가 마지막 장을 덮자마자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권희준의 단정하지만 힘있는 필체가 나란히 적혔다. 이제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다. 첫 번째 폭탄은 바로 그날 오전에 터졌다. 청해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태민이 아니라 윤서연이 직접 소집한 것이었다. 이사들은 의아함과 불쾌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강태민은 가장 상석인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럽다는 듯 위선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 씨, 갑자기 이사회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겁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권희준이 들어섰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그는 단순한 경호원의 자리가 아닌 서연의 바로 뒷자리에 섰다. 강태민의 눈이 위험하게 가늘어졌다. 윤 대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긴 경호원이 들어올 자리가 아닙니다. 서연은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펜트하우스의 공기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소개하죠. 제 남편, 권희준 씨입니다. 어젯밤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살벌한 불신과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뭐라고요, 서연 씨? 지금 제정신입니까? 다른 이사들도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따라서 청해그룹의 모든 주요 안건은 이제 제법적 보호자이자 남편인 권희준 씨와 함께 검토될 겁니다. 이는 제1조항, 배우자의 경영 참여 및 안전보장 권리에 의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었지만 어젯밤 권희준이 추가한 조항이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근본도 모르는 경호원 놈을. 서연이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근본이라. 그럼 강태민 상무가 제이지 글로벌과 내통하며 청해의 신기술을 빼돌리고 저를 내쫓으려 한 계획은 근본 있는 행동이었습니까? 회의실은 두 번째 충격으로 물에 잠긴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어젯밤 태민의 통화 녹음 파일 중 제이글로벌과 신기술 유출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하여 재생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모함이야, 조작된 거라고 이사들이 술렁였다. 태민을 따르던 이사들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쳤다. 서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강태민 상무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합니다. 그리고 신기술 유출 및 배임 혐의로 법무팀의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어요. 태민은 분노로 몸을 떨며 서연에게 달려들듯이 소리쳤다. 윤서연, 네가 감히 이 모든 건 널 위해서. 그 순간 그림자처럼 서 있던 권희준이 움직였다. 그는 태민과 서연 사이를 막아섰을 뿐인데 그 압도적인 존재감에 태민은 주춤거리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날 강태민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듯 이사회를 떠났다.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민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그는 이사회에서 쫓겨났지만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여전히 남아
서연의 발목을 잡았다. 서연은 밤낮 없이 회사에 매달렸다. 태민이 싸질러 놓은 문제들을 수습하고 배신한 이사들을 색출하며 제2글로벌의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를 방어해야 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에 거의 시체처럼 쓰러져 잠들기 일쑤였다. 권희준과의 결혼 생활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경호원처럼 행동했다. 식사는 따로 했고 대화는 오직 업무적인 보고뿐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침묵의 벽이 존재했다. 서연은 가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지만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퇴근길에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그녀가 탄 차가 한남대교를 막 진입했을 때였다. 권희준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폭우로 시야가 흐릿한 가운데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며 그들의 차를 향해 돌진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눈을 감았다. 끼익 타이어가 빗물에 미끄러지는 끔찍한 마찰음과 함께 차체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없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차는 중앙 분리대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며 멈춰 서 있었다. 덤프트럭은 그들을 지나쳐 몇 미터 앞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권희준은 단 한 번의 비상식적인 핸들 조작과 브레이킹으로 충돌을 피한 것이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하지만 저 트럭 권희준은 이미 백미러로 트럭 운전석을 살피고 있었다.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더니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단순한 빗길 사고가 아닙니다. 이준이 낮게 말했다. 브레이크 고장을 위장했지만 가속 타이밍과 탈출 경로가 너무나도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차량 번호 XX가 XXXX 운전자 인상차게 확보하고 도주 경로 추적해. 배우에 강태민이 있을 거다. 서연은 그가 사설 탐정이라도 고용한 것인지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침착함과 신속한 판단력에 기댈 뿐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강태민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서연이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청해그룹 본사의 보안 시스템은 국내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복도 센서 등이 깜박거렸다. 권희준은 대표이사 집무실 박소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이 서류 검토를 마치고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들어온 것은 권희준이 아니었다. 복면을 쓴 두 명의 괴한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윤서연, 조용히 따라와. 한 놈이 속삭였다. 서연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문 밖에서 권희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손 놓지. 괴한들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권희준은 이미 그들 중 한 명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권희준의 움직임은 단순한 경호원의 호신술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처럼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방의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괴한이 쓰러졌다.
두 번째 괴한이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었지만 이주는 몸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파고들었다. 그는 괴한의 손목을 잡아채 비틀고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한 뒤 목덜미를 잡아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폭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권희주는 쓰러진 괴한들의 복면을 벗기지도 않고 먼저 서연의 상태를 살폈다.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어요. 하지만 저 사람들, 권희주는 보안팀에 연락하는 대신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A팀 30층으로 청소가 필요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쓰러진 괴한 중 한 명의 주머니를 뒤졌다. 제이글로벌의 로고가 밝힌 특수 제작된 USB가 나왔다. 납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자료, 혹은 당신을 위협해 빼앗으려던 것이었겠죠. 이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본사 보안팀 내부에 첩자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침입은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의 분석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일까? A팀은 또 누구란 말인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은 마침내 침묵을 깼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운전 실력, 격투 능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그가 동원하는 정체불명의 인력까지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권희주는 한동안 대답 없이 운전만 했다. 서연이 다시 한번 다그치려던 순간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의 남편이자 경호원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독하게 원론적인 대답이었다. 그게 다예요. 오늘 당신이 보여준 건 평범한 경호원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날 속이고 있는 겁니까? 당신도 강태민과 한패일 수도.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차를 갓길에 세웠다. 끼익 하는 급정거 소리와 함께 서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그녀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을 때 처음으로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다른 감정을 읽었다. 그것은 분노와 아주 깊은 상처였다. 계약 조건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만약 저를 의심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 계약은 파기입니다. 강태민이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든 저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모든 미스터리를 안고 어떻게 그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비밀이 담겨 있었지만 적어도 그녀를 향한 악에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미안해요.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의심하려던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권희주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잠들지 못했다. 권희주는 계약대로 거실 소파에서 자는 대신 그녀의 방문 밖에 의자를 놓고 밤새 그 자리를 지켰다.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방문 너머에 그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그들 사이의 침묵의 벽은 여전히 굳건했지만 서연은 그 벽 너머에 있는 남자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었다. 그는 칼이었고 요새였으며 그 자체가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강태민은 뱀처럼 교활했다. 이사회에서 축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는 잠시 수면 아래로 모습을 감췄지만 그의 독은 청해그룹의 혈관을 타고 더 깊숙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물리적인 공격이 권희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암초에 막히자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여론 조작과 심리적 압박으로 전술을 수정했다. 윤서연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펜트하우스는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세상은 시끄러웠다.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서는 경제 채널의 아침 분석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청해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윤서연 대표의 리더십 위기, 익명의 내부 관계자 인터뷰가 이어졌다. 윤 대표는 고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유고 이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강태민 상무가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왔죠. 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경호원과 결혼이라니 이사들조차 몰랐던 일입니다. 회사의 미래를 맡기기에 너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모습 아닙니까? 서연은 차가운 물을 들이켰다. 손이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강태민의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을 청해를 구하려던 충신으로 서연을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를 망가뜨리는 철부지 상속녀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불안정한 여자. 그가 그녀에게 씌우려는 프레임이었다. 언론은 가장 값싼 무기이자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소파 한쪽에서 보안 태블릿을 확인하던 권희준이 화면을 힐끗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다. 서연은 날카롭게 받아쳤다. 그 무기가 지금 나를 겨누고 있군요. 강태민은 내가 감정적으로 무너지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을 잃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절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결심과 달리 강태민이 뿌려놓은 독은 이미 청해의 가장 약한 고리를 좀먹기 시작했다. 불길은 바이오 신기술 개발에 공동 투자하기로 한 핵심 파트너 HK Precision Ventures로 번졌다. 그들은 청해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중요한 동맹이었지만 강태민의 언론 플레이에 가장 먼저 반응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 HK의 아시아 지부장인 데이비드 챙은 화상 연결을 통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윤 대표님, 저희는 청해의 기술력과 고윤 회장님의 비전을 믿고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들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영권이 안정되지 않은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계속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제이글로벌 측에서도 최근 저희에게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해왔더군요. 제이글로벌.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민이 훔쳐낸 기술 자료를 미끼로 HK를 빼돌리려 하는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침착하게 준비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데이비드 챙 대표님, 기술 유출 문제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핵심 코드는 저희 내부망에서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제이글로벌이 가진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청해의 경영권은 안정적이며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데이비드 챙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는 기술이 아니라 윤서연이라는 사람 자체를 불신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씌운 불안정한 상속녀라는 프레임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고 HK 측은 재검토라는 사실상의 보류 통보를 남겼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강태민과의 싸움은 단순한 경영권 방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야 하는 외로운 투쟁이었다. 그녀가 늦은 밤까지 집무실에서 HK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뒤적이며 돌파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권희준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는 늘 그랬듯 소리 없는 그림자 같았다. 그가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내려놓았다.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지금 이 상황에 우유라니. 장난해요. 난 괜찮아요. 나가봐요. 하지만 그는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보고 있던 모니터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HK Precision Ventures. 그들의 지난 5년간 MA 패턴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MA 패턴,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죠? 그녀는 그가 경호원의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다음 말에 움직임을 멈췄다. 그들은 안정성을 보고 투자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독점적 신기술에만 베팅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성향의 벤처 캐피털입니다. 권희주는 그녀의 책상 옆에 서서 마치 경영학 교과서를 읊듯이 말을 이었다. 그들의 CEO 데이비드 챙은 경쟁사가 눈독 들이는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면 LBO, 즉 차입 매수까지 감행하는 인물입니다. 대표님은 오늘 그에게 안정성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J 글로벌로부터 더 큰 독점성을 제안받았을 겁니다. 강태민이 훔친 자료를 기반으로 한 공동 개발 같은 미끼 말입니다. 서연은 숨을 삼켰다. LBO, MA 패턴 분석. 이것은 평범한 경호원이 구사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다. 그의 분석은 그녀의 법무팀이나 전략기획실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했다. 당신 그런 걸 어떻게 알죠? 설마 HK까지 사찰한 거예요. 권희주는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경호원은 대상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분석합니다. 현재 대표님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강태민이고 그의 무기는 HK입니다. 적의 무기를 알아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논리적이었지만 서연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분석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들이 원하는 독점성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하죠? JG 글로벌이 이미 선수 쳤는데 권희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도 선명하게 빛났다. J 글로벌이 가진 것은 과거입니다. 이미 유출된 기술이죠. 대표님은 그들에게 미래를 제안해야 합니다. 강태민조차 알지 못했던 청해 바이오의 2단계 프로젝트. 그것에 독점적 라이선스를 거는 겁니다. 대신 HK는 J글로벌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청해의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해야 합니다. 도박이지만 데이비드 챙 같은 사람에게는 통할 겁니다. 서연은 그의 대담함에 할 말을 잃었다. 2단계 프로젝트는 아버지와 그녀만이 알던 극비 사항이었다. 그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그의 전략이 유일한 해법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즉시 데이비드 챙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했다. 다음 날 공식적인 회의실이 아닌 사적인 레스토랑에서 만난 데이비드 챙에게 서연은 완전히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고
제2글로벌의 배신 행위를 증명하는 자료, 지난번 침입자의 USB와 함께 2단계 프로젝트의 개요를 제시했다. 그리고 권희준이 말한 대로 독점 라이선스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데이비드 챙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안정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야심만만한 승부사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서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서연은 중요한 고비를 넘겼지만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권희준의 옆모습을 힐끗 훔쳐보았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았을까?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축하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정말 경호원 맞아요. MA, LBO 같은 용어들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경호원은 처음 봐요. 그리고 데이비드 챙의 성향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차가 신호에 걸려 멈춰섰다. 권희주는 서연을 돌아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날렵한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을 비췄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어떤 경호원은 총알을 막고 어떤 경호원은 파산을 막습니다. 저는 후자를 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대답이 아닌 회피였다.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늘 검은색 셔츠 소매에 가려져 있던 부분이었다. 지금은 운전대를 잡은 손목 위로 얇은 플래티넘 시계줄이 살짝 드러나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시계가 아니었다. 복잡한 다이얼, 섬세한 마감, 파텍 필립의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모델이었다. 경호원이 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어지간한 재벌 총수나 가질 법한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였다. 그 시계 멋지네요. 경호원 월급으로 사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녀는 일부러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권희주는 천천히 소매를 끌어내려 시계를 가렸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당황이나 놀람이 아닌 아주 옅은 그림자가 스쳤다. 그것은 슬픔처럼 보이기도 했다. 선친의 유품입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다. 선친의 유품. 그 말은 서연의 의심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기에 이런 시기를 물려줄 수 있었을까? 그는 왜 모든 것을 숨기고 그녀의 곁에 있는 것일까? 서연은 깨달았다. 강태민은 눈앞에 보이는 적이었지만 권희주는 수면 아래에 잠긴 거대한 빙산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전략적 조언, 그가 사용하는 고급 비즈니스 용어들, 그리고 그의 손목에 숨겨진 값비싼 시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질문을 향하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녀는 그를 믿어야 했지만 그를 알아갈수록 오히려 두려움이 커졌다. HK 프리시션 벤툴스와의 위태로운 줄다리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윤서연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깊은 탈진 상태에 빠졌다. 강태민과의 싸움은 그녀의 모든 신경을 날카롭게 마모시켰고 펜트하우스의 호화롭지만 차가운 공기는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벗어나야 했다. 모든 거짓과 음모, 그리고 자신을 옥죄는 청해그룹 상속녀라는 이름으로부터 잠시라도 도망쳐야 했다. 그녀는 권희준에게 목적지를 알리지 않은 채 무작정 차를 몰라고 지시했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신뢰해야만 하는 유일한 계약 남편과 함께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몇 시간을 달렸고 마침내 강원도 고성의 한적한 바닷가, 잊힌 듯한 별장 앞에 멈춰섰다. 이곳은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 윤 회장이 그녀를 본격적인 후계자 교육에 밀어넣기 전 아주 잠시 동안 세상으로부터 숨겨주었던 유일한 피난처였다. 별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한 곳이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가느다란 겨울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권희주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는 우산을 펼쳐 그녀의 머리 위로 받쳐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비를 맞으며 녹슨 철문을 열었다. 집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낡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시간을 멈춘 채 그대로 있었다. 서연은 피아노 건반 덮개를 열고 먼지 쌓인 건반 하나를 눌렀다. 둔탁한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10년 전의 기억을 봉인, 해제하는 열쇠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잿빛 바다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권희준에게 자신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쩌면 그가 자신의 남편이라는 법적 사실보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지도 몰랐다. 10년 전 엄마가 돌아가시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떨렸다. 아버지는 나를 장례식장에서조차 후계자처럼 행동하길 바라셨죠. 난 겨우 18이었는데. 그래서 도망쳤어요. 무작정. 그리고 이곳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그녀는 낡은 벽난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나보다 2살 많아 보였는데 그 애도 나처럼 뭔가로부터 도망친 것 같았어요. 우린 며칠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숨어 지냈죠. 그는 내가 누군지 묻지 않았고 나도 그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줬죠. 그때까지 무표정하게 창밖을 주시하던 권희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경직되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내가 울음을 그쳤을 때 그 애가 말했어요. 지금 실컷 울어. 하지만 내일 울음이 그치면 일어나. 사람들은 네가 우는 걸 보고 싶어 하겠지만 넌 그들에게 네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라고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그 말이, 그 한마디가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서울로 돌아갔고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 애를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만 난 항상 그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권희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잿빛 바다보다 더 깊고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바꾼 바로 그 소녀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10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JG 글로벌의 모략에 휘말려 무너지고 복수를 다짐하며 숨어 지내던 차진혁이었다. 그는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낮게 물었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서연이 대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별장의 낡은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윤서연 강태민이었다. 그의 머리와 코트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은 광기에 차 있었다. 그의 뒤로는 험악한 인상의 사내 5-6명이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서 있었다. 강태민은 서연이 비밀 투자자를 만나거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확신하고 미행했던 것이다. 고작 이런 촌구석에 숨어서 뭘 꾸미는 거였어. 아니면 이 경호원 놈이랑 밀월여행이라도 온 건가. 그가 권희준을 경멸적으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네가 날 배신하고 고른 남자가 고작 이놈이야. 오늘 여기서 그 잘난 남편이랑 같이 내년의 마지막을 보게 해주지. 저놈부터 처리해. 사내들이 일제히 권희준에게 달려들었다. 권희준은 즉시 서연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 넣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 차진혁으로서의 압도적인 힘을 모두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강태민이 더 큰 위협을 감지하고 도망칠 것이었다. 그는 오직 경호원 권희준의 수준에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첫 번째 사내가 휘두른 쇠 파이프를 가볍게 피하며 팔꿈치로 안면을 가격했다. 동시에 두 번째 사내의 복부를 발로 차고 세 번째 사내의 손목을 꺾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수족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그가 세 명을 상대하는 동안 나머지 두 명이 서연에게 접근했다. 대표님. 피해 그가 소리치는 순간 한 사내가 뒤에서 야구 방망이를 그를 향해 내리찍었다. 권희준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방망이가 서연에게 향할 수도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몸을 돌려 서연을 완전히 감싸 안으며 자신의 왼쪽 팔로 야구 방망이를 그대로 받아냈다. 퍽뼈와 나무가 부딪히는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별장 안에 울려 퍼졌다. 권희준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지만 그의 팔은 분명히 부러졌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부상당하지 않은 오른팔로 방망이를 든 사내의 턱을 가격해 쓰러뜨렸다. 그사 이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권희준이 이곳으로 오면서 미리 경찰에 익명으로 불법 도박장이 열리는 것 같다고 신고해 둔 것이었다. 강태민은 욕설을 내뱉으며 당황한 기색으로 외쳤다. 젠장 일단 후퇴해. 그들은 비에 젖은 쥐새끼들처럼 황급히 도망쳤다. 별장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빗소리와 함께 권희준의 팔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만이 들렸다. 서연은 자신이 그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의 왼쪽 팔은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축 늘어져 있었고 찢어진 셔츠 사이로 붉은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서연의 냉철했던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피가. 그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다.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별장 안을 뒤져 낡은 구급상자를 찾아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강태민의 배신 앞에서도 회사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다치는 것을 보자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독약을 거즈에 묻혀 그의 상처에 가져갔다. 그것은 야구 방망이에 맞은 상처가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방망이를 든 사내의 동료가 휘두른 칼에 깊게 베인 자상이었다. 그가 방망이를 막는 동시에 칼까지 막아낸 것이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이건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발견되면 복잡해집니다. 응급처치만 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서연은 그의 지시에 따랐다. 그녀는 그의 찢어진 셔츠를 잘라내고 상처를 소독했다.
그의 팔에는 그 상처 말고도 오래되고 잘게 흉터들이 거미줄처럼 남아 있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녀가 붕대를 감는 동안 그들의 거리는 극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그의 거친 숨소리와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피를 흘렸다. 계약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계약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차가운 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미스터리한 남편에게 단순한 신뢰가 아닌 그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원도 별장에서의 습격은 두 사람의 관계에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권희준의 왼쪽 팔은 깁스를 한 채 검은색 셔츠 소매 안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윤서연은 그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리 조금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단순한 방패나 계약 파트너로 대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감수했고 피를 흘렸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늘 서연의 자리만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비서를 통해 2인분의 식사를 준비시켰다. 같이 먹어요. 당신도 회복해야 하니까. 그녀의 말은 여전히 명령조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서툴고 어색한 감사의 표시가 담겨 있었다. 권희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식탁 위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 무게는 이전과 달랐다. 서연의 벽은 금이 갔고 이준의 가면은 그 틈을 통해 그녀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민은 벼랑 끝에 몰려 있었다. 물리적 협박은 처참하게 실패했고 권희준이라는 존재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괴물이었다. HK 벤처스마저 윤서연의 편에 붙어버리자 그가 쥐고 있던 이사회의 잔당들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는 청해를 손에 넣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마지막 도박을 할 때가 되었다. 그는 국제금융시장의 독수리로 불리는 악명 높은 벌처 펀드 엡실론 인베스트먼트 입사일론 인베스트먼트에 접촉했다. 그는 자신이 확보했던 청해의 신기술 자료 일부와 내부 정보를 미끼로 엡실론 측의 청해그룹의 경영 불안정성을 부각시키며 적대적 M&A를 제안했다. 윤서연은 경영 능력이 전무하며 지금은 자신의 경호원과 스캔들성 결혼에 빠져 회사를 돌보지 않고 있다. 지금이 청해를 가장 싸게 집어삼킬 기회다. 폭풍은 예고 없이 닥쳤다. 월요일 아침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엡실론 인베스트먼트가 청해그룹의 지분 15%를 장내에서 매집했으며 경영권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뉴스는 속보로 터져나왔다. 익명의 소액주주 연대 물론 강태민이 조작한 가앱실론의 인수를 지지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되었다. 청해그룹의 주가는 그야말로 수직으로 낙하했다.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서연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은행에 긴급 대출을 요청해 자사주 매입을 시도했지만 엡실론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력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책상이 전화기는 불이 났고 임원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다. 청해그룹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 깃든 그녀의 모든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 눈앞에서 공중분해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태민이 구원자처럼 다시 나타났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 응해 비통한 표정으로 말했다. 비록 윤 대표와 의견 차이로 잠시 회사를 떠나 있었지만
청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엡실론 측은 저의 경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과의 협상을 맡아 청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그는 서연을 무능한 상속녀로 만들고 자신은 위기에서 회사를 구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포지셔닝했다. 이 사회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갔다. 서연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그녀는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내지 못했다. 엡실론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기 직전 시장 마감을 불과 1시간 앞둔 오후 2시였다. 모두가 청해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하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시장에 나와 있던 청해그룹의 모든 매도 물량을 일순간에 집어삼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수 주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주가 그래프는 90도로 꺾여 상승하기 시작했다. 패닉에 빠졌던 시장 분석가들은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한두 개의 펀드가 개입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이것은 시장 자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전쟁이었다. 매수 주문은 단 하나의 창구를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이름이 전광판에 뜨자 한국 금융시장은 물론 월스트리트와 홍콩 증시까지 술렁였다.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 글로벌 제니트 홀딩스, 제니스 홀딩스. 한국 국내 시장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국제 금융계에서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국가 부도를 막기도 하고 탐욕스러운 기업 사냥꾼들을 역으로 사냥하는 것으로 유명한 베일에 쌓인 거대 자본이었다. 제니스는 엡실론이 내놓는 모든 물량을 웃돈을 주고 사들였고 공매도를 시도했던 세력들은 순식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제니스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이 청해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뉴욕과 런던에서는 엡실론 인베스트먼트가 시세 조작 및 불법 내부자 거래 혐의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FCA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동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속보가 퍼져 나왔다. 엡실론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들의 공격은 단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분쇄되었다. 금융계는 발칵 뒤집혔다. 청해그룹은 극적으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왜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한국의 중견 그룹을 구하기 위해 왜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는가? 모든 언론이 제니스 홀딩스의 미스터리한 CEO를 찾아내려 혈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유령과도 같았다. 나이, 국적, 얼굴 어느 것 하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오직 차진혁가 이라는 이름 하나만이 극소수의 최고 위급 금융가들 사이에서만 비밀스럽게 거론될 뿐이었다. 윤서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믿을 수 없는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구원받았지만 누구에 의해 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창가에 서 있는 권희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깁스를 한 팔을 등 뒤로 감춘 채 제니스 홀딩스의 승리를 알리는 뉴스를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뉴스가 제니스의 미스터리한 CEO를 언급하는 순간 권희준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것은 그가 지금껏 보여준 적 없는 모든 것을 소나기에 쥔 자의 미소였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HK벤처스의 투자 패턴, 엘버, 데이비드 챙의 성향,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의 극적인 등장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하고도 믿을 수 없는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니스,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 들어본 적 있어요? 권희준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경호원 권희준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니요. 대표님,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10년 전 그 소년의 것을 닮은 그 깊은 눈동자는 그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의 등장은 청해그룹을 둘러싼 모든 판도를 뒤엎었다. 강태민과 엡실론 인베스트먼트라는 즉각적인 위협은 사라졌지만 윤서연은 더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복판에 던져졌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모든 인맥과 법무팀을 총동원해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와 미스터리한 CEO 차진혁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그들은 유령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서류상 본사를 두고 있었지만 그곳은 신탁 관리인이 지키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했다. 그들의 자금은 케이맨 군도와 델라웨어를 거치며 세탁되어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월스트리트의 최고 정보 분석가들조차 차진혁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완벽한 익명성 뒤에 숨어 필요할 때만 시장에 나타나 거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였다. 서연은 조사를 거듭할수록 불가능한 결론에 도달했다. 이 정도의 정보 보안과 자금력, 그리고 타이밍.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제니스 홀딩스는 엡실론의 공격을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을 유도했거나 적어도 모든 시나리오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신이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단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깁스를 한 팔로도 완벽하게 그녀의 동선을 챙기는 남자. 권희준. 그는 그녀가 제니스 홀딩스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막지 않았지만 그녀가 알아낸 모든 정보는 이미 그가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어제 그녀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 미묘한 미소를 떠올린 서연은 그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거나 적어도 그 중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강태민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엡실론이라는 거대한 사냥개를 풀었지만 그 사냥개가 단 1시간 만에 더 거대한 포식자에게 목이 물어뜯기는 것을 목격했다. 엡실론은 그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고 그가 제2글로벌과 내통했던 자료들마저 SEC의 조사 대상이 되면서 그는 국제적인 범죄에 연루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미친 듯이 차진혁이라는 이름을 추적했다. 하지만 그가 얻은 정보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누구란 말인가, 그는 윤서연 주변의 모든 인물을 다시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그의 의심은 단 한 지점.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경호원 놈에게로 향했다. 그놈이 나타난 이후로 모든 것이 꼬였다. 그놈은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다. 서연은 권희준을 거실로 불렀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이제 그만해요.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의 정체가 뭐죠? 파텍 필립 시계를 차고 MA 전략을 짜고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의 등장을 예견이라도 한 듯 미소 짓는 경호원은 세상에 없어요. 당신, 차진혁과 무슨 관계죠? 권희준은 그녀의 날카로운 추궁에도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과 어떤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 그가 차고 있던 보안 태블릿이 경고음 없이 붉은색으로 점렬했다. 그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합니다. 그가 서연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강태민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가 제이글로벌의 사설 용병팀을 동원했습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용병이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내 질문에 대답해요. 서연이 버티며 소리쳤다. 하지만 권희주는 그녀에게 대답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거의 반강제로 끌고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모든 설명은 안전한 곳에서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함께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들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빠져나와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탄 처리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출발하고 몇 분 뒤 그녀가 살던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폭발음과 함께 경보가 울리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강태민이 정말로 그녀를 죽이려 한 것이다. 서연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권희주는 말없이 운전대를 잡은 채 서울의 야경 속으로 차를 몰았다. 차가 도착한 곳은 남산 정상 부근. 숲속에 완벽하게 위장된 최고급 레지던스였다. 서연은 이런 곳에 이런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지문과 홍채 인식, 복잡한 보안 코드를 입력하자 문이 열렸다. 내부는 펜트하우스보다 더 호화로웠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거실의 한쪽 벽면 전체는 거대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다른 한쪽 벽면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거대한 커맨드 센터였다. 그곳에는 청해그룹의 주가, 강태민의 위치, 추적, 제이글로벌의 자금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안전 가옥이 아니었다. 전쟁의 지휘본부였다. 서연은 망연자실한 채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야? 여긴 어디고?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권희주는 그녀를 모니터 앞에 세웠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찢어진 셔츠 소매를 걷어 깁스를 풀기 시작했다. 깁스 안의 팔은 끔찍한 자상과 멍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놀라운 속도로 치유되고 있었다. 그는 깁스를 바닥에 던져버리고 그녀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가 지금껏 유지해왔던 경호원 권희준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었지만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 안에는 10년 묵은 그리움과 고통, 그리고 불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 이름은 차진혁입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차진혁, 그녀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그 이름.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의 유령 CEO.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연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대표님이나 아가씨가 아닌 서연 씨라고 불렀다. 그는 모니터 중 하나를 가리켰다. 제이글로벌의 로고가 떠 있었다. 10년 전, 제이글로벌은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모략에 빠져 회사를 빼앗기고 돌아가셨죠.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때 고성의 그 낡은 별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다.
10년 전 그 낡은 피아노, 샌드위치, 그리고 내일 울음이 그치면 일어나. 사람들은 네가 우는 걸 보고 싶어 하겠지만 넌 그들에게 네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당신이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당신이 그 애였어. 차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서연의 눈에 맺힌 눈물 때문인지도 몰랐다. 당신의 그 한마디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 지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나는 제니스 홀딩스를 세웠고 제이글로벌을 무너뜨릴 힘을 키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몇 달 전 제이글로벌이 강태민을 통해 청해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0년 전 우리 아버지에게 썼던 똑같은 수법을 당신에게 쓰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진혁의 신분으로는 당신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희준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완벽한 경호 실력, 그의 비즈니스 용어, 그의 시계, HK를 설득한 전략, 그리고 제니스의 등판까지, 이 모든 것은 한 남자가 10년 동안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극이자 한 여자를 향한 지독한 순애보였다. 그럼 결혼은? 서연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결혼도 당신 계획의 일부였나요? 아니요. 진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내 계획에 없던 유일한 변수였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그림자 속에서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강태민에게 배신당한 그날 밤, 나에게 결혼을 제안했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신 곁에 합법적으로 머물며 당신을 24시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또다시 상처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내 신분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뒷걸음질 쳤다. 너무나도 엄청난 진실이었다. 그녀가 배신을 잇기 위해 선택한 남자는 사실 그녀 인생의 가장 거대한 비밀이자 운명이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녀를 구했다. 그는 10년 동안 그녀를 사랑해왔다. 이 모든 감정이 뒤엉켜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당신, 날 속였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어. 내 고통, 내 절망, 그리고 강태민의 배신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10년 동안 나를 사랑해왔다고. 차진혁은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 그렇습니다. 서연 씨, 지난 10년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배신감과 안도감, 분노와 감사함, 그리고 그녀 자신조차 정의할 수 없는 거대한 떨림이 그녀의 온몸을 휩쌌다. 남산의 안전가옥, 그 거대한 커맨드 센터는 차진혁의 10년 묵은 진실이 터져 나온 후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윤서연은 자신이 서 있는 이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자신을 배신한 남자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 사실은 10년 전의 인연과 거대한 복수극, 그리고 지독한 순애보로 얽혀 있었다. 그녀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자신을 완벽하게 속인 이 남자를 증오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채운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혼란과 그녀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안도감이었다.
그녀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 그녀를 지켜준 것은 결국 이 남자였다. 그가 권희준이든 차진혁이든 그는 그녀의 목숨과 청해그룹을 모두 구해냈다. 그녀는 진실을 요구했지만 막상 그 거대한 진실 앞에 서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시각, 강태민은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가 보낸 용병팀은 펜트하우스를 급습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텅 빈 집과 교묘하게 설치된 폭발물, 물론 인명살상이 아닌 경고용 연막탄 뿐이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앞에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경호원 권희준에 대한 믿을 수 없는 보고서가 도착했다.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의 유령 CEO 차진혁, 10년 전 제2글로벌에 의해 파산했던 진성 테크놀로지차 회장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그의 현재 법적 아내는 윤서연.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강태민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윤서연이라는 장식품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거대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경멸했던 그 경호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포식자였다. 차, 진혁, 강태민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 제2글로벌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부수며 포효했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청에도, 돈도, 명예도, 그리고 이 모든 파멸의 중심에는 윤서연이 있었다. 그 여자만 없었더라면, 그 여자가 그 경호원 놈과 결혼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니, 그 경호원 놈이 처음부터 그 여자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파멸시킨 두 남녀에게 복수해야 했다. 돈이나 회사를 되찾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파괴였다. 차진혁이 10년 동안 공들여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여자. 윤서연을 그의 눈앞에서 망가뜨리는 것. 그것만이 이 지독한 패배감을 씻어낼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즉시 제2글로벌의 잔존 용병팀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윤서연을 잡아와 살아서 그리고 차진혁에게 알려 그가 아끼는 여자가 내 손에 있다고. 안정가옥의 침묵은 차진혁의 태블릿에 올린 비상경보로 깨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 중 하나에 청해그룹 본사, 지하, 주차장에 CCTV 화면이 떴다. 이럴 수가. 서연이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녀가 유일하게 믿었던 임원 중 한 명인 김이사가 용병들에게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대신해 회사에 남아 상황을 수습하고 있던 중이었다. 강태민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너의 사람들을 하나씩 사냥하겠다. 차진혁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민이 미끼를 던졌습니다. 김이사를 구하러 오라는 거겠죠. 서연은 진혁을 바라보았다. 가야 해요. 김 이사는 나 때문에. 아니요. 진혁이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이건 함정입니다. 당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하지만 우린 갈 겁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다. 그는 커맨드 센터의 벽면 하나를 열었다. 그곳에는 경호원 권희준의 장비라고는 믿을 수 없는 최첨단 통신 장비와 방탄복, 그리고 각종 비살상 무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우리가 김이사를 구하러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 이상 내가 당신을 절대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이곳에 숨겨두고 혼자 갈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 그가 방탄조끼를 서연에게 입히며 말했다. 그래서
당신도 같이 가야 합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내가 왜? 당신이 나의 유일한 약점이니까요. 진혁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10년 전에 그 소년도 무뚝뚝한 경호원도 아닌 모든 것을 건 승부사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안전가옥에 숨겨두면 그는 김이사를 해치고 또 다른 당신의 사람을 노릴 겁니다. 내가 당신을 포기할 때까지. 하지만 내가 당신을 데리고 그의 함정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다면 서연은 그의 전략을 이해했다. 강태민은 진혁이 서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나올 거라 예상하지만 진혁은 오히려 가장 소중한 패인 서연을 안고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들 생각이었다. 강태민이 예측할 수 없는 유일한 수였다. 무서워요. 서연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강했지만 이것은 경영권 분쟁과는 차원이 다른 생사의 문제였다. 진혁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나를 믿습니까?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를 속였지만 그녀를 위해 피를 흘렸고 10년 동안 그녀를 사랑해온 남자의 눈, 믿어요.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목숨을 이 남자에게 걸기로 했다. 강태민이 보낸 좌표는 인천항에 폐쇄된 제칠 물류 창고였다. 제2글로벌이 밀수를 위해 사용하던 버려진 장소였다. 차진혁은 제니스의 사설 보안팀 A팀을 외곽에 배치시켰지만 창고 내부로는 그와 서연 단둘이 들어갔다. 강태민과의 심리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항구. 녹슨 철제 창고 안은 스산한 바닷바람 소리만 가득했다. 중앙에는 김이사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주위로 10여 명의 제2치 글로벌 용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 컨테이너 박스 위에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는 마치 연극의 주인공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박수를 쳤다. 브라보 브라보. 차진혁 대표님 아니 권희준 경호원 나으리. 정말 대단한 사랑이야. 내년에 목숨을 구하겠다고 직접 미끼를 물고 여기까지 오다니. 차진혁은 서연을 자신의 등 뒤에 세우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한 손은 서연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허리춤의 무기를 언제든 뽑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강태민, 김 이사를 풀어줘. 네가 원하는 건 나잖아. 강태민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너 물론 너도 원하지. 하지만 그 전에 난 내 놈이 가장 아끼는 것을 내 눈앞에서 부수는 걸 보고 싶어. 네가 10년 동안 공들여 지켜온 저 여자 말이야. 그가 손짓하자 용병 2명이 서연을 향해 다가왔다. 진혁이 앞을 막아서는 순간 강태민이 김이사의 머리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차진혁 네가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이 노인네 머리에 구멍이 날 거다. 그리고 저 여자도. 진혁은 이를 악물며 멈춰섰다. 이것은 그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강태민은 협상이 아니라 그저 파멸을 원하고 있었다. 무릎 꿇어. 강태민이 명령했다.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고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 놈이 내 발 아래서 기는 모습을 봐야겠다. 저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목숨을 구걸해봐. 차진혁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손을 놓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진혁 씨, 그녀가 그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용병들에게 붙잡혔다. 진혁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다. 내가 졌어. 강태민, 원하는 게 이거라면 얼마든지. 강태민은 승리에 도취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거야. 더 빌어봐. 네가 얼마나 하찮은 놈인지. 강태민이 진혁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발로 밟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진혁이 고개를 숙인 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는 용병들의 시선이 강태민에게 집중되는 찰나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진혁이 외치는 소리와 함께 창고의 모든 조명이 터지고 암흑이 찾아왔다. 동시에 창고 지붕의 유리창이 깨지며 제니스의 A팀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1초 만에 일어났다. 진혁은 바닥을 구르며 가장 가까운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총을 빼앗아 어둠 속에서 정확하게 사격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경호원 권희준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제니스 홀딩스의 수장이자 10년간 복수를 준비해온 전사였다. 용병들은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지만 완벽한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이는 진혁과 A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강태민은 혼란 속에서 서연을 붙잡아 인간 방패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 역시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진혁이 안전가옥에서 가르쳐준 대로 용병의 팔을 세게 물어뜯고 그의 급소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진혁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진혁은 자신의 부러졌던 팔, 아직 완치되지 않은 로용병의 총구를 막았고 동시에 그의 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서연 씨 괜찮아요. 그가 그녀를 부축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총성이 울렸다. 둘 다 죽어버려. 강태민이 김이사를 인질로 잡은 채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진혁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감싸 안고 바닥을 굴렀다. 총알이 그들의 귓가를 스치고 컨테이너 박스에 밝혔다. 강태민 멈춰. 진혁이 소리쳤다. 넌 이미 끝났어. JG 글로벌도 널 버렸다. 지금 멈추면 자수할 기회라도. 닥쳐, 닥쳐, 닥쳐. 강태민은 이성을 잃고 총을 계속 쏘아댔다. 그는 컨테이너 박스 뒤로 몸을 숨겼다. 창고 안은 다시 총격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A팀이 강태민을 포위하려 했지만 그가 김이사를 방패로 삼고 있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진혁의 귀에 속삭였다. 저 컨테이너 LPG라고 쓰여 있어요. 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A팀에게 무전으로 속삭였다. 모두 엄폐해. 5초 뒤 컨테이너 상단 환풍구를 노린다. 진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가장 두꺼운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는 단 한 발의 총알을 강태민이 아닌 그가 숨은 컨테이너의 환풍구 밸브를 향해 정확하게 발사했다. 밸브가 터지며 하얀색 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강태민이 당황하여 총을 쏘는 것을 멈췄다. 이게 무슨... 그 순간 A팀의 저격수가 쏜 작은 폭발 장치가 창고 천장에서 떨어져 나와 가스가 새어나오는 컨테이너 옆에 정확히 떨어졌다. 쾅총 격전의 불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폭발은 컨테이너 박스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가스를 연소시켜 순간적인 산소, 고갈과 충격파를 일으키는 비살상 전술이었다. 강태민과 김이사는 폭발의 충격파에 휩쓸려 바닥을 굴렀다. 강태민은 총을 놓쳤고 김이사는 다행히 컨테이너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갔다. 진혁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먼지를 뚫고 달려가 강태민을 덮쳤다. 두 남자의 처절한 육탄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광기와 10년을 기다린 자의 분노 중 승자는 정해져 있었다. 진혁은 강태민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았다.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서연 씨를 위한 것이다. 인천항 제7 물류 창고의 거대했던 폭발음과 총성은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희미한 여명 속으로 서서히 잦아들었다. 차진혁의 A팀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직전 완벽하게 현장을 통제했다. 그들은 제이글로벌 용병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강태민을 결박했으며 김 이사를 안전하게 구출해 응급팀에게 인계했다. 강태민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발버둥 쳤지만 그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한 광기만을 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한 것이 단순한 경호원이나 윤서연의 애송이 남편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신과 JG 글로벌 전체를 사냥해온 거대한 포식자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차진혁은 자신의 방탄조끼를 벗어 충격으로 떨고 있는 윤서연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현장의 아수라장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언론이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몰려들기 시작했다. 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며 방탄세단에 태웠. 차문이 닫히는 순간 지옥 같았던 밤이 끝나고 그들의 가장 길었던 하루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청해그룹 사태의 전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태민의 배임 및 살인 미수 혐의, 제이글로벌과 엡실론 인베스트먼트의 불법 적대적 M&A 시도 및 내부자 거래 혐의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모든 뉴스의 중심에는 유령처럼 시장을 지배하던 글로벌 제니스 홀딩스의 CEO 차진혁이 있었다. 그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언론은 그를 금융계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 불렀다. 10년 전 제이글로벌에 의해 모든 것을 잃었던 진성 테크놀로지 차 회장의 아들이 거대한 자본을 이끌고 돌아와 복수에 성공하고 첫사랑을 지켜냈다는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보다 더 극적이었다. 강태민과 그의 조력자들은 국제사법 공조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섰고 그들이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것임은 자명해 보였다. 청해그룹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제니스 홀딩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눈부신 재건을 시작했다. 제니스의 막대한 자본과 차진혁의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윤서연이 그동안 지켜왔던 청해의 핵심 기술력이 결합되자 그 시너지는 폭발적이었다. 윤서연은 더 이상 아버지의 그늘에 숨어 있거나 배신에 떠는 유약한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사회에서 냉철하게 비전을 제시했고 직원들을 독려했으며 제니스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했다. 그녀는 피와 불의 시련을 통과하며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를 장식품이라 비웃었던 이사들은 이제 그녀의 카리스마와 능력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청해에는 비로소 새로운 윤서연의 시대라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하지만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남산의 안전가옥, 이제는 그들의 유일한 집이 된 그곳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윤서연과 차진혁, 그들의 관계였다. 차진혁은 더 이상 권희준이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다시 제니스 홀딩스의 CEO로 돌아가 수백조 원의 자금을 움직였지만 매일 밤 그는 이곳으로 돌아와 서연의 곁을 지켰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그것은 결혼 계약서라는 이름의 벽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빛나고 있을 때, 서연은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 절박함과 필요에 의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와 깨끗한 양식의 이혼 합의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차진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종류의 서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그가 지난 10년간 겪었던 그 어떤 위기보다 더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진혁 씨, 당신 덕분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나를 구했고 청해를 구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 이제는 알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이 계약은 거짓과 필요로 시작됐어요. 나는 나를 지켜줄 방패가 필요했고,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경호원 행세를 했죠.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방패가 필요한 유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내 경호원이 아니죠. 그녀는 이혼 합의서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우리는 이 계약을 끝내야 해요. 진혁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한 사람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바로 서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10년 전, 그가 울음을 그치면 일어나서 네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구했지만 그 구원의 방식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속였고, 이제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그녀를 놓아주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의 심장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가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소유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유로워지길 바랐어요. 강태민에게서, 과거의 상처에게서,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서조차도. 그는 망설임 없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니스 홀딩스는 언제나 청해그룹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당신을 도울 겁니다. 그는 애써 담담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등을 보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10년의 사랑이, 10년간의 복수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다. 그가 막 문고리를 잡으려던 순간 서연이 그를 불렀다. 잠깐만요. 차진혁 씨. 진혁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서연은 그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가 아닌 낡은 결혼 계약서 원본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바닥으로 흩날렸다. 진혁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연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방금 말했잖아요. 이 계약은 끝났다고. 그녀는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확신과 그녀 스스로도 이제야 인정한 깊은 애정만이 담겨 있었다. 나를 지켜주던 권희준 씨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청해를 도와주는 차진혁 대표님도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겨 그의 얼굴을 자신에게로 낮췄다.
내가 필요한 건 10년 전 고성의 낡은 별장에서 만났던 그 소년이에요. 나와 샌드위치를 나눠 먹고 나에게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줬던 그 사람.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거짓과 계약이 사라진 지금 아무것도 아닌 윤서연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줄래요? 그 순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었던 차진혁의 완벽한 가면이 깨졌다. 그는 엡실론과의 전쟁에서도 강태민과의 사투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그 한마디에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서져라 안았다. 서연아, 서연아. 그는 마치 10년 동안 참아왔던 숨을 내쉬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연도 그의 등을 마주 안았다. 그들은 배신과 복수라는 거친 폭풍우를 뚫고 마침내 서로에게 닿은 것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로운 아침, 청해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의 끝이자 운명으로 이어진 사랑의 진정한 시작이었다.